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김연아 책임입니다. 궂은 날씨, 또 추운 날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가 이 추운 날씨에 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뒤쪽에 소셜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공학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자산뱅크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개발자들이나 기업한테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지원 사항들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드릴 내용 전체로는 자산뱅크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그리고 자산뱅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산뱅크를 통해서 지원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자산뱅크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은 크게 한 4-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2012년에 자산뱅크가 인벌브가 됐어요. 그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가 좀 부재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R&D 자료에 대한 활용 그런 노트가 별로 없다. 그리고 참조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많지가 않고 좀 이렇게 가져다 쓰기 편하게끔 내지는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저희가 자산뱅크를 시스템화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자산뱅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산뱅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일단은 첫 번째, 국가 소프트웨어 R&D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공유에 대한 내용을 활용해서 수요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거나 그런데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R&D 결과물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자산뱅크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자산뱅크에 등록을 해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이 어떻게 홍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산뱅크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드리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뱅크에 현재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 총 개수는요 1567건입니다. 현재 12월 17일 현재 1567건인데요.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대부분 한 65% 정도가 국가 소프트웨어 R&D 기술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 소프트웨어 R&D라고 하면 큰 꼭지 하나가 애트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출연 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IP 정보들 이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OC 관련된 융합 기술들도 같이 자산뱅크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뱅크의 품질 정보라든지 개발할 때 썼던 그런 정보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통신이라든지 가전, 자동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술과 제품들을 골고루 저희 자산뱅크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자산뱅크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자산뱅크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고 이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은 활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뱅크 시스템의 어떤 구성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자산뱅크가 시스템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 현재 리뉴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18일 현재 시점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술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등록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뱅크의 기술들을 만약에 내가 만들어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자산뱅크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오픈이 되는지를 보시면 크게 뭐 기술, 개발, 품질, 제품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산뱅크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저희 내부에서 등록 가이드를 배포를 해드리고 등록 가이드를 통해서 정보를 다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그걸 기반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에 대한 정보 외에도 실제 기업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산출물에 대한 작성 방법들,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픈을 해서 도메인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UI UX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자산뱅크에 쌓아놓은 상태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습니다. 이미 관련된 정보들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자산뱅크의 기술이나 제품들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등록된 기업한테 어떤 베너핏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내지는 우수기술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 그런 부분들 대상으로 한 4가지 정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산뱅크에 대한 행사, 세미나 어떻게 개최를 할 때 그 부분에 끼워서 홍보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뱅크 등록 가이드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해드린다거나 개발 도우미 같은 서비스들을 같이 구성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등록 가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산뱅크에 등록을 요청을 할 때 아까 일전 잠깐 설명드렸지만 등록 요청을 하면 내부 검토자분들께서 이게 제대로 정보들이 등록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등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배포를 해서 다시 채워주시면 승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요 기업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 서비스 관련돼서는 품질 개선 활동이라든지 UI UX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수하다라고 판별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도메인별로 개발 가이드라인 사례를 오픈하고 있는데 도메인이 크게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 항공, 모바일, 의료, 교통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관련된 도메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저희 자산뱅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우수 기술과 우수 소프트웨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수요 기업으로부터 하여금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증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자산뱅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과물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메타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어떤 소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차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됐을 때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자산뱅크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예, 짧지만 조금 지루하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과학센터의 강승준 책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중에 좀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시간은 짧게 한 10분 정도 소개 관점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먼저 크게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개념 안에서 설계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도구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개념을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시성이라든지 품질 관리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개발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쉽고 편하게 해소하고자 나온 개념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이라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흔히 그걸 프로세스라는 단어로 개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개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로서 이제 소스 코드가 개발 과정의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발 과정과 소스 코드 둘 다 마찬가지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소스 코드는 물론 눈에 보이는 형태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도 없고요. 개발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이죠. 결국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를 시각화해서 진행 상태라든지 관리를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과 소스 코드도 사람이 쉽게 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와 그리고 소스 코드도 관련된 문서가, 그래서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만으로 남기지 않고 일반인들도 혹은 개발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프로세스라든지 소스 코드들을 어떤 도구 형태, 그것도 관리 개념의 도구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시각화하겠다, 잘 볼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즉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 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계획, 수행, 검증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는 지표나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수행을 관리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최종 품질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잖아요. 절차 순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 상태를 관리하는 가트 차트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 상태 소스 코드라든지 디버그라든지 그런 진행 상태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것들도 데이터들, 소스 코드, 진행 빌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것들은 디페일이 얼마고 잠재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검증 측면에서의 데이터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 방법이 이런 순공학적인 방법이 있고 소스 코드부터 뒤로 가는 역공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설계, 개발 안에서의 설계 부분을 해당되는 것이고요. 결국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을 각각에 해당되는 도구 셋들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즉 진행 과정이라든지 개발되고 있는 상태,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커멘트라고 하죠. 네, 소스 코드의 설명을 그 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구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커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 도구의 문서화가 되는 관점이죠. 뭐 일반인들은 알아보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특정 문서가 없더라도 소스 코드 안에서 이런 코멘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해서 이해도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 문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요구사항 명세를 시스템상에서 도구로 하게 하고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요구사항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쭉 추적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결국 테스트까지. 그래서 추적표 발전에서도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구사항부터 설계, 개발, 시험 여기까지 하나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도구입니다. 도구. 저런 개념을 어떻게 도구로 잘 표현을 하고 도구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개발 도구들이 있다는 건 아시겠고,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들 위주로 셋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능이나 품질 측면은 좀 떨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상용에 비해서는 그렇고요. 상용으로도 당연히 이런 시스템 툴체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도구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때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히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크게 설계는 분석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석을 한 이후에 아키텍처적인 구조, 즉 설계가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라든지 스타일, 전술,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게 되죠.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 문서 명세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설계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검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아키텍처대로, 즉 설계 계획된 대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적 분석 도구라든지 동적 분석 도구라든지 이런 테스팅 관점에서의 도구들을 가지고 소스 코드 디펙, 즉 버그라고 할 수도 있고 페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버그들, 디펙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코드 분석을 통해서 약점이라든지 분석이나 리뷰, 흔히 말하는 요즘 피어 리뷰라든지 개발자 리뷰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결국 만들어내는 거고, 찾아내는 거고요. 찾아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 구조를 다시 바꾼다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고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피드백 라인들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테스트 보내기, 최종 시스템 테스트 보내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설계 측면에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산출물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문서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분석이나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관점에서 요구사항 문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즉
설계 관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품질 속성, 기능성, 가용성, 변경 용이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과 거의 관련된 시나리오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격 구조에서는 설계 전술, 스타일, 뭐 패턴, 여러 가지 아키텍처 드라이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산출물로 나오게 되고요. 설계 문서에 가면 당연히 관련된 설계 도면이 나오겠죠. 아키텍처 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모듈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대표적으로 이런 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검증을 할 때는 관련된 검증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산출물들을 결국 도구로서 관리하고 이것들을 저장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 측면에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갈수록 풀리 서포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구사항은 현재 절반 정도 이상의 도구로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이게 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물음표로 쳐놨던 것처럼 추적성의 확보가 아직까지는 원활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요구사항 도구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추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는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풀리 서포트되는 도구들은 없기 때문에 도구 간의 연관을 지어서 사람이 좀 수작업을 통해서 공을 시킨다거나 하는 정도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나 설계 전술을 뽑아낼 때는 기존의 히스토리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썼던 솔루션 혹은 비슷한 시스템에서 썼던 솔루션, 뼈대 구조 그런 것들이 이제 DB화돼서 그 DB 안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끌어다 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인터넷 블로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들이 도구로 서포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패턴 DB에서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오면 그걸 뼈대 구조로 해서 나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다음 절차로 이러한 뼈대 구조들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상세 설계라고 하는 UML을 기반으로 해서 UML 표기법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세 설계 같은 부분은 현재 스타일UML 2가 나왔고요. 스타일UML 기존의 5.0 버전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오픈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리 서포트 되고 있어요. 즉 UML을 기반으로 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방법들은 거의 풀리 서포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PPT로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물론 비지오라는 도구도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윈도우에서 MS에서 제공하는 그런 비지오라는 도구도 UML이라는 스탠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UML 스탠실을 사용하면 UML 표현법을 작성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는 부분은 풀리 서포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분석에 이제 아키텍처 검증에 관련된 산출물이 나오는데 검증은 결론적으로 추적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아키텍처 드라이버들이 결국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어떠한 상세 설계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했을 때 이게 오케이다라는 형태의 작업들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도구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도구들이 다 연동이 돼서 검증까지 해서 최종 설계서라는 어떤 설계 단계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다 합쳐진 형태의 도구들, 즉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아직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정에서 보셨던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실제로 도구 라인을 타고 들어보면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결국 코드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발생해서 다시 수정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로 구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설계 관련해서 그런 비주얼라이징 개념에서 설계 부분에는 어떤 형태의 구성을 하고 어떤 형태의 도구들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서포트 가능한 형태 수준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저는 아키텍처 담당이고요. 아키텍처 멘토링과 아키텍트 즉 설계하는 설계자 양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절차는 풀 설계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하는 부분, 설계부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개의 과정과 세 개의 단계 그리고 세 개의 활동으로 333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한 부분은 두 개의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런 활동 밑에는 태스크라고 하는 즉 작업이라고 하는 단계가 또 있고요. 이 태스크는 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개, 많게는 30개가 넘는 작업들로 하나의 활동이 또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활동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절차를 이렇게 수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검증까지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풀 절차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사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키텍처 설계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지침 문서가 있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이 절차나 그런 설계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들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